디스인플레이션 컷이나 인슈어런스 컷일 경우에는 증시가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빅테크들의 흐름이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글로벌 주도주 사이클이 AI에서 바뀐 것은 바뀐 없다. 거 없다.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주식 원탑 김진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미국 증시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더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자,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미국 시장부터 좀 보게 되면 그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죠. 그거 나오면서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일각에서는 다시 뭐 경기 침체 위험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어차피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시장에 뭘 사야 되냐 이런 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 차원에서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지금 저는 우선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다고 이거를 경기 침체 이론으로 그러니까 논리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의 차트인데요. 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까지 ISM 제조업 지수의 형태를 보면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이때 경기의 화랑처럼 이런 국면의 상승을 보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GDP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의 경기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이것이 부진하게 나왔다고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올해 같은 경우가 GDP하고 미국의 GDP하고 ISM 제조업 지수의 괴리가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수준이었다고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야 시장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럼 이 부분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발표됐던 졸트 민간 고용이나 ADP 민간 고용이나 졸트 잡 오프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안 좋았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안 좋게 나올 때는 증시는 실제로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뭔가에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시장은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현재 큰 틀에서 글로벌하게 특히 또 미국까지도 경기 침체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증시 위험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비스 지수는 잘 나왔어요, 오늘? 네, 늘 제조업 지수는 저렇게 부진하고 53, 50, 막 51점 몇으로 51점 얼마. 예. 근데 서비스업은 항상 좀 좋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ISM 제조업 지수의 그 부정적인 면이 자꾸 부각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면서 투심이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9월 FOMC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사실로 보여지는데요. 계속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다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결국 미국 경기도 AI 산업과 다른 일반 제조업 산업이 디커플링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실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동안 부진했던 일반 제조업들까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ISM 제조업 발표할 때 ISM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그 미국의 일반적 기업들이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신규 투자나 신규 주문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같은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그게 감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요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반 제조업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대선 전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시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반 제조업들도 경기 개선이 기대되면서 어떤 보다 더 좋은 증시 상황을 기대했었는데 그 논리가 깨지면서 증시는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 전, 후 증시가 하락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금리 인하의 성격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 성격은 뭐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리세션 컷이라는 게 있고 네. 인슈런스 컷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리세션 컷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어떤 경기 충격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때 보통 리세션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컷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겠다 라고 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 컷이고 마지막으로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하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사실 경기에도 이제 결국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걸 보통 이제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금리 인하 상황에서 증시가 빠진 적도 있었고 금리 인하 기점을 통해서 증시가 오히려 더 강화됐던 적도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전후로 증시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이건 리세션 컷일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심각한 경기의 충격이 막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면 리세션 상황이고 이 리세션 상황이 되면 증시는 금리 인하 이후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상황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면서 오히려 먼저 주가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현재 상황 그러면 9월부터 나올 이 금리 인하를 리세션 컷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매크로 동향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GDP가 항상 후행적이라서 그렇게 뭐 좀 증시에서 선호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증시에서 그래도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GDP를 예측하기 위해서 아틀란타 연은의 GDP Now라는 모델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아틀란타 연은의 GDP Now 같은 경우에 오히려 GDP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고용시장이 지금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떤 매크로에 심각한 충격이 있거나 어떤 리세션의 위험이 있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현재 상황에서 리세션 컷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로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항상 증시 안 좋다 하니까 좀 이럴 땐 또 지수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다우지수입니다. 이게 뭔가 좀 많이 위험해 보이시나요?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우는 그냥 계속 가던 방향대로 가는. 그리고 S&P 500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을 하니 많이 이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리세션 컷이라고 걱정할 만큼 증시 충격이 있지도 않다 지금. 미국 상황에서도. 근데 하루하루 빠지는 게 그런 게 조금 겁나게 빠지는 경우가 며칠씩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렇게 보면 리세션 컷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매크로 상황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본다고 하면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나 인슈어런스 컷일 경우에는 증시가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충격과 이슈와 맞물리면서 기대만큼 일반 제조업이 좋아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지금 시장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충격을 받아도 좀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해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잘 돼가는 모습인데 한국 시장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취약하고 회복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증시가 더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ISM 제조업 지수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더 훨씬 더 밀접한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제조업 국가니까. 제조업 국가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수출 물량이 막 늘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ISM 제조업 지수하고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70%가 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그래서 수출이 기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ISM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대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당장에 미국 일반 제조업의 경기 개선을 기대하게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을 거예요. 네. 하반기 돼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어찌 보면 ISM 충격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많은 산업 비중이 더 많은 미국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수출을 해야 좋아지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더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보면 증시는 항상 미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일단 금리 인하 시점과 그리고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일단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뒤로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약한 영향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 반도체는 HBM 관련 주식들인데 글로벌하게 HBM 관련 주식들은 다른 글로벌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대세 상승에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부진한 거다. 지금 현 시점은 부진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금리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일본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대선이 지나고 나면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러면 그건 연말쯤이 될 거고 연말쯤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 시장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네. 그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이제 고용보고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 고용보고서 일단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상당히 강한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장 전망치와 네. 전망치 정도에 나오든가 아니면 그 이하로 나왔을 때와 위쪽으로 훌쩍 안 좋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이게 제 생각이 완전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가 제 생각. 어떤 것이 나오든? 네,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이미 졸트 잡 오프닝이나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금리의 흐름도 그렇게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금리의 하락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오늘 이번 고용 보고서는 다들 정말 많이 주목하시고 많이들 이제 non-farm 페이롤이 얼마 이상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 많이 그치.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오늘 준비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그렇게 큰 빅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 지금까지 미국이 전개되고 있는 경제 매크로 전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리세션을 빠르게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는 전혀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큰 모멘텀이 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빠르게 주도주가 자리를 잡을까? 뭐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낫지 않나? 빠르게 생각을 한다. 주도주가 된다. 어떤 게 주도주가 다음에 될 거라고 보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아직 글로벌 주도주 사이클이 AI에서 바뀐 것은 바뀐 거 없다. 없다. 네, 바뀐 것은 없다라고.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이 요즘 나오고는 있지만 흔들고는 있지만 바뀌진 네. 않았다. 네, 이게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보여드리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면 좀 많이 빠져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만 보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반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 기조가 남아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쪽이 많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저의 생각인데요. 특히나 엔비디아도 사실 많이 빠졌다 출렁출렁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늘 이럴 때마다 대세 긴 관점에서 한번 보자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대세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빅테크들의 흐름이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 같은 주식들을 보면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가 레벨에서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도주군에서 아직까지 심각한 훼손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걱정하고 지금 기대감보다 조금 못한 부분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일반 제조업들이 안 좋아진다는 건데,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제일 좋은데, 이게 대표적인 주식이 이게 리츠입니다. 네. 리츠를 보시면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것만 봐도 미국이 리세션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 경기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 진짜 리세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리세션 리스크가 크다, 경기 침체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리츠가 이렇게 주가가 고가를 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실제로 리세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소송 이야기 있고 반독점. 네, 반독점 소송. 뭐 이런 이야기가 규제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이게 반독점 규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부터 주가 상승이 끊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지리한 공방을 끝내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주가 상승이 끊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2000년 IT 버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규제 이슈가 아주 심각했었는데, 실제로 그 반독점 규제 이슈가 시작됐던 거는 1990년대 후반, 98년, 99년부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IT 버블은 2001년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근데 2001년에 종료됐을 때 종료의 모멘텀이 뭐였냐면, 이 반독점 규제 이슈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분할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IT 버블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직 반독점 규제에 무조건 걸릴 거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에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했었던 반독점 규제보다 엔비디아는 다분히
기술력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커 보인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참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상승으로 주도주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좋을 수 있다. 근데 글로벌 증시는 또 다른 움직임이잖아요. 좀 유럽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불길한 얘기들이 나오고 일본도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엔화가 다시 또 강세로 네. 돌아서는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또 떠오르는 네. 이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이 가장 경기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일본 최근에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니케이 225를 보면 이게 지금 일본 니케이 225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습니다.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한 위험들이 좀 있는데 분명히 지금 엔달러는 이렇게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대상이 빅테크인 걸. 근데 지금 글로벌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들이 빅테크거든요.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지금 엔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엔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높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안 내고 살던 시절에서 네. 이제는 금리를 내고 사는 시절로 바뀌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매크로가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뭔가 위험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유로스탁스 600을 보게 되면 이게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이게 엄청 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프랑스 지수 요즘 프랑스 정도만 그렇고요. 오히려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 다 놓고 보면 아직 글로벌하게 쇼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본보다도 약하고 하여튼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더 안 좋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우리 증시는 어떨까? 네, 그게 참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제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는 주도주금 자체를 상실한 상태로 봐야 된다. 이게 특히 보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세 전체에서는 완전히 이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HBM 전체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HBM 관련 주식도 생각을 해보면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네. 그러면 일단 HBM을 중심으로 해서 이 HBM 관련한 주식들은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탈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런 상황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상실한 상황이란 얘긴데 주도주를 상실한 상황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충분히 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앞서 우리나라 시장 약세 요인이 오히려 ISM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일축되는 것도 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이 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냥 하락하지는 않겠죠. 마냥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상대적인 강도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상대적 약세를 보일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주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종목별로 난잡한 추세의 종목들, 그러니까 뭐 두더지잡기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테마, 네. 순환매 뭐 예. 이런 것들을 노리면 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막 확 올랐다가 또 쑥 빠지고, 확 올랐다가 쑥 빠지고. 그런데 참 이럴 때 이제 우리한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싹 올랐다고 또 너무 막 칭찬하는데 그럼 그럴 때 이제 몽창 빠지고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은 정작 나쁘지 않은데 내 투자 수익률은 점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원탑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한테 혼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주식을 해야 된다. 이기는 싸움만 하자. 네, 이기는 싸움만 하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전장은 그게 정말 관우가 와도 이기기가 힘든. 예,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돈 있는 분들은 지금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너무 힘들어.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정말 난다긴다는 전문가들도 요새 그냥 그 힘들어 하거든요. 손실 많이 보고. 근데 문제는 이미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장을 안 보고 외면하고 그냥 계좌 덮고 네. 있을 것이냐,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종목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말던데 비싸다 이러면은 지우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야 이게 밸류 측면에서는 너무 싼데? 라고 하면 그래도 생각할 때 하방에 있을 것 같으니 좀 덮으시고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되게 힘드시고 매일매일 지금 주식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제가 이제 풀업할 때 요럴 때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쓸데없이 일 열심히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이순신 장군처럼 이기기 힘든 전장이니까 좀 그냥 안 보시고 원래 삶을 좀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계좌 덮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주식원탁 김진 대표님 모시고 글로벌 지표들 그리고 증시 환경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신 김진 대표님 고맙습니다.